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번 시간에는 외환위기는 97년에 있었던 그 IMF 외환위기를 얘기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8, 9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호황기가 또 있었어. 그래서 그때와 그 이후에 외환위기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한 또 사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대순으로 우선 80년대를 봐야겠지. 전두환 정부의 경제 정책을 봐야 됩니다.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유신 집권 말기,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이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어. 저번 시간에 들었으면 기억나겠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중화공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석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석유 가격으로 인해서 운송비나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 큰 타격을 입는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2차 오일 쇼크로 우리나라는 뭐 역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도 기록하고 경제가 말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년대 말에 시작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조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당시 중화학공업의 주요 회사가 뭐 삼성중공업, 뭐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기타 다른 중공업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공업 회사들이 비슷한 부분에 과잉 투자를 하는 것들을 조정을 했단 말이야. 정부에서 너는 이것만 투자해, 너는 요것만 투자해, 요거 투자하려는 거 계획 취소해,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생산을 전문하고 부실 기업을 정리했는데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공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 당시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이거저거 생겼는데 그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국가에서 정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통제 정책이 강력했던 거지. 예를 들면 승용차는 현대자동차와 세안자동차만 만들 수 있게 했고, 뭐 지금으로 치면 SUV 같은 차량인 지프차는 아시아 자동차만 만들어라. 1.5톤 트럭과 버스는 기아만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는 승용차를 못 만드는 거고, 현대차와 세안자동차 이런 회사들은 1.5톤 트럭이나 버스는 못 만드는 거지. 자, 8톤 이상 트럭 및 버스는 전체 업체가 참여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를 조정하는 취지에서 자동차 공업 합리화 정책을 펼쳤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 시장 원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국가의 통제 원리를 더 우선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80년대 후반이 되면 3저 호황이라는 게 생겨. 자, 3저가 뭐냐면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이것을 3저 호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가가 줄어들면 저번에 우리가 이전에 오일 쇼크로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입은 건 유가가 높아서였는데, 자, 유가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그럼 유가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운송비와 세계 물가가 직결된 유가가 낮아져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더 좋아지는 거고, 저달러. 자, 우리나라가 당시에도 일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 회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본 엔화의 환율이 높아졌어. 자, 그럼 상대적으로 일본 애들은 미국의 물건을 팔 때 비싼 돈을 주고 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일본 제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어떤 제품이 수혜를 입었냐면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일본 제품보다 훨씬 싸졌기 때문에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게 되는 거지. 자, 저금리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 우리나라가 외채가 굉장히 많은 국가야. 외국에 빚이 많았단 말이야. 그 빚이면 뭐도 있겠어? 이자가 있겠지. 근데 금리가 뭐야?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우리나라가 빚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는 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 나갈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3조 호황 때는 성장률은 높아졌고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실업률도 낮았고 엄청난 호황기였단 말이지. 그래서 막 뭐 어떤 사람들이 전두환 때 살기 좋았어? 이 3조 호황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게 유가예요. 국제 유가는 자 86년부터 88년 요 사이가 이 3조 호황에서도 핵심적인 시기인데, 그 전에 높았던 유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지.
그 유가가 이만큼 낮아졌다는 거고. N달러 환율. 자, 엔화가 1달러를 가지고 몇 N이나 살 수 있냐는 거야. 근데 1달러를 가지고 그전에는 219엔, 250엔, 뭐 200엔 이렇게 사다가 갑자기 123엔밖에 못 사지. 그럼 일본의 화폐 가치가 2배나 올라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 회사들은 이제 같은 가격으로 미국의 물건을 팔려고 해도 2배나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일본 회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은 비싸지니까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반사적인 이익을 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결과로 경제 성장률이 86년부터 88년까지 요 3조 호황의 핵심적인 시기 동안 엄청나게 높아지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N달러 환율은 엔화의 가치는 높아져서 우리가 이득을 받고, 국제유가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아주 좋았던 호황 시기 중에 하나였단 말이지. 자, 거기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임금 인상도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생활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지. 자, 90년대가 되면 시장이 개방돼서 세계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국제 무역에서 장벽을 없애는 그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90년대가.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세계무역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유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였단 말이지. 그래서 자유무역이라는 건 시장을 개방한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장을 싹 다 개방을 하면 공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 다른 나라 시장이 개방되면 수출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막고 있는 장벽이 없어지니까 공업 입장에선 좋은데, 문제는 농업 입장에서는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농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의 농산물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업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특히 농민들이 이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를 통해서 국제 무역이 개방되는 것, 우리나라의 시장이 개방되는 것들을 앞장서서 막았단 말이야. 반대했다는 거지. 막 미국 쌀이 들어오면 우리 한국 쌀 다 죽는다, 농촌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시위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야.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WTO라든지 그랬단 말이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땠느냐? 세계화라는 정책을 폈어. 세계화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의 자유무역 기조에 우리는 발 맞추겠다,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에도 참여하고 WTO에도 참여하고 나중에 급기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들어가게 돼. 이 OECD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나라, 이 OECD가 지금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지만 선진국 모임이다, 경제가 발전된 나라들끼리 모인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세계화 정책을 펼쳐서 말 것마다 정부에서 나오는 게 세계화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해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허용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합자회사 형식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카메라, 일본의 미놀타 카메라가 우리나라 진출하고 싶으면 삼성이랑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진출하라는 거예요. 일본의 캐논이 우리나라 카메라 시장에 진출하고 싶으면, 지금은 LG죠, 금성이랑 합자회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 현대차가 중국에 진출하고 싶으면 중국의 자동차 회사와 합자회사를 만드는 형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금융규제도 완화시켜서 OECD에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앵커들의 표정이 밝잖아. 선진 진입을 환영한다, 일본이 우리나라 OECD 가입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가 절정기였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OECD에 가입해서 우리나라 회원국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당시의 경제나 금융 같은 제도들이 이제 세계의 다른 자유무역 기조와 발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속 기사는 이렇게 뜬다. OECD 가입을 하면 우리나라 대체 뭐가 달라지냐? 뭐가 달라지기?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산업과 금융 제도와 맞춰서 가는 거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들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가 겹쳐져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처음부터 얘기했던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외환위기는 도대체 뭐냐? 외환위기는 사전적 뜻은 이렇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외국 화폐가 부족해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일어나는 위기다. 그런 얘기는 자, 외환위기가 자국 특정 국가에서 외국 화폐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났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외국 화폐가 부족해졌다는 거지.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돈도 안 빌려주고 투자도 안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외국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국 돈으로 거래를 해야겠지. 그러면 외국이랑 거래를 할 때 외국 돈이 필요하니까 국내 금융사에다가 돈을 빌려. 근데 국내 금융사도 외국 돈이 특히 달러가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니까 외국 금융사에 달러를 빌려와서 기업에 달러를 빌려준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자,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져서 국내 금융사에서 달러를 빌려주기가 힘들어지면 국내 금융사의 신용도도 낮아져. 그럼 외국 금융사가 국내 금융사에 달러를 빌려주겠니? 안 빌려준단 말이야. 그럼 국내 금융사는 지금 기업에 돈 안 빌려주면 우리 다 죽는다. 은행도 망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달러를 주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 외환보유고도 주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부 외환보유고가 점점 줄어. 정부 신용도도 줄어든단 말이야. 기업도 망해, 은행도 망해, 정부도 망해. 이게 바로 외환위기가 터진다는 이야기지. 자, 다시 기업에서 달러가 필요하면 국내 금융사에서 달러를 빌렸단 말이야. 근데 기업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얘네가 망했다 쳐. 그러면 달러를 빌려준 국내 금융사도 지금 빌려준 달러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 신용도가 줄겠지. 그런데 국내 금융사도 달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외국 금융사에 빌리는데 외국 금융사에서 야, 니네 신용도 완전 낮다. 니네 기업 다 망했는데 니 빌려준 달러 받을 수 있겠어? 우리 못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국내 금융사는 난리가 나는 거지. 정부한테 야, 우리 달러 좀 빌려주세요. 일단 정부에서 막아야 되니까 달러를 빌려줘. 근데 정부 신용도도 박살이 나는 거야. 왜? 국내 금융사가 기업에 달러를 빌려줬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외국 금융사한테도 달러를 못 빌려. 정부에서 달 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정부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동이 났단 말이지. 그래서 기업, 우리나라 금융사, 말하자면 은행, 정부 싹 다 달러가 부족해서 위기가 닥친 게 바로 금융위기라는 거지.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했다 그래. 이게 외국 자본들이 야,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빌려주면 돈도 못 받는다. 있던 돈도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을 빌려주기커녕 이때까지 돈을 빌려줬는데 외국 돈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있던 돈도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메우려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게 95년이야. 이게 96년이야. 자, 97년이야. 97년 12월이 되니까 갑자기 외환보유고가 팍 줄어버리지. 97년 들어서. 이게 아까 은행과 기업에서 외환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메우려고 외환보유고를 썼는데 우리나라 정부 외환보유고까지 박살이 나게 된 거지. 그래서 터진 게 외환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원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 자, 금융규제가 완화가 됐어.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서 OECD 가입하고 WTO 가입하고 막 그러려다가. 그리고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외채를 차입해서 외채에 의존한 기업들의 방만한 운영이 컸다. 자, 얘네가 망해버리니까 은행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외환위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97년에 일어났는데, 자, 97년 여름에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벌어졌어. 근데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돈도 빌려주고 여기서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미 방만하게 운영되던 기업들이 여기에 타격을 입어서 연쇄적인 부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기업이 부도가 터지면은 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업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도 약화가 되는 거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걸. 그래서 자, 외국 금융기업들이, 야, 니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제 상한 기간을 연장 못 해주겠다. 니네한테 이제 돈 더 못 빌려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우리한테 달러 안 빌려주네? 정부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부에서도 외환 공급이 역부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부에 있는 외환까지 떨어지니까 국가 신용도는 박살이 나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금은 아까 그래프로 봤듯이 이탈하게 되는 거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결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달러도 없고 이 쌓아놓은 달러도 없어. 근데 새로 빌릴 수도 없어. 정부의 외환 공급력도 부족해. 그럼 싹 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터진 게 금융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2,000원대를 넘어갔다. 자,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떨어졌단 말이야. 야, 우리나라 원화로 달러 사고 싶으면 원래는 1,000원. 그 전에 800원이었어. 800원만 있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어. 근데 외환위기가 닥쳐서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한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2,000원을 줘도 1달러를 살까 말까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확 떨어졌단 말이야. 경제가 반토막이 난 거지.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외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에서 195억 달러, 세계은행에서 7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에서 37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공짜로 빌린 게 아니고 IMF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지켜야 했어. 당시 IMF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97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들 다 모아놓고 니네 중에 당선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제시한 조건 지켜야 된다. 서약서까지 받아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닥친 일은 또 극복을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재정 지출을 축소시키고 외국 자본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했어. 그래서 외국 자본 우리나라에 들어와라, 막 그런 광고까지 했었단 말이야, 당시. 그리고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까지 도입을 했고, 뭐 노동 유연화 막 이런 것들이 다 IMF의 조건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래서 2001년에 이 노력을 통해서 아까 빌렸던 뭐 195억 달러, 70달러, 35억 달러 이 돈들을 조기에 상환을 했고 외환 보유액도 정상화가 됐는데, 자, 이 중에 파견근로제는 뭐냐? 자, 파견근로제는 파견회사가 소속 노동자를 다른 회사로 보내서 그 회사 통제 아래 근무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가 파견근로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근로자가 있어. 자, A 회사와 B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파견 근로자는 이 파견 사업주와 고용되어 있는데 정작 일하러 가는 데는 다른 회사로 가서 일을 하는 거지. 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다고 쳐. 노동자가 있어. 자, 노동자는 A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인데 이 회사는 다른 업무는 하나도 없고 다른 회사에 인력을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는 이 회사 A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B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장점은 뭐냐? 자, 장점은 이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는 파견 사업주에 요청해서 노동자를 파견을 받았다가 사람이 필요 없으면 우리 파견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이 파견 사업주 쪽에서는 땡이야. 원래 회사에서 사람을 해고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파견 근로자를 받게 되면 파견만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잖아. 얘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이게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잠깐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는 파견을 받았다가 사람이 필요 없어지면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고, 또 파견 사업주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파견 계약이 파기가 되면 다른 데다가 얼른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제대로만 굴러가면 좋아 보이는 제도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다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파견 근로자 입장에서도 여기다가 갑자기 막 파견 계약이 취소가 돼. 근데 다른 회사 가야 되는데 다른 회사 파견 갈지 말지 확실하게 보장된 건 아니잖아. 그 부작용도 크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외환보유액이 이 외환위기 이후에 정상화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외환위기 때 39억 달러밖에 안 남아 있어서 이 외환보유고가 적어서 외환위기가 왔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외환보유고를 미친 듯이 늘렸어. 2018년 6월 기준으로 4,300억 달러가 있었대. 원래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300억 달러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거든. 근데 외환보유고가 떨어져서 경제위기가 한번 제대로 한번 닥친 걸 겪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는 외환보유고를 미친 듯이 쌓아놔서 외환위기가 닥쳐도 이 쌓아놓은 외환보유고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자, 외환위기 이후에는 어떤 과제가 펼쳐졌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실업자가 많아지고 취업이 어려워지지. 그리고 취직을 해도 뭐 좋은 기업에는 못 들어가지. 그리고 재벌들이 많이 망하긴 했는데 살아남은 재벌들이 시장 지배를 강화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남은 재벌들이 더 당연히 큰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영세상인이 몰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냥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무대였던 골목 상권이나 이런 데도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프랜차이즈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치킨집도 마찬가지야. 프랜차이즈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치킨 하면은 다 프랜차이즈가 들어왔고, 대표적으로 동네 빵집 이런 데지. 처음에 2008년 기준으로 자, 다시 보면, 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네 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뭐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이런 데가 있겠죠. 요런 데가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자, 2008년 기준으로 동네 빵집 8,000개가 넘었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3,500개였는데 2011년이 되니까 숫자가 거의 비슷해졌고, 이게 불과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떻겠어? 지금은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동네 빵집 망했으니까 영세상인들은 몰락했겠지. 중소기업도 많이 몰락을 했어가지고. 자, 그 이후에 이제 노동운동도 많이 이 이후에 활발해졌고, 95년에 뭐 민주노총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같은, 지금은 정의당이지, 이 정당, 이런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고,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졌단 말이야. 비정규직 문제가 왜 심각해졌다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개선하는 게 요새 노동운동의 트렌드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뭐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정규직 임금의 비정규직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일은 비슷할 거거든.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이런 임금적인 차이가 있고 차별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노동운동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뭐 지금까지의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